네, 하루의 중심에서 뉴스의 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있는 뉴스를 징검다리 건너듯이 통통 튀어 건너시면 오늘 저녁에 뉴스는 안 보셔도 됩니다. YTN 라디오는 켜두시고요. 이호영 아나운서 시사뱃사공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뱃사공이 아니라 징검다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가져온 네 가지 소식도 아주 재미있고 알차고 또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침에 그 대통령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당시 해경이 월북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유족은 여기에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뭐 별다른 증거가 추가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어제 오후에 지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해경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네.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이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을 했는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사건의 개요를 잠시 미리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됐습니다. 배 위에서 갑자기 실종된 거죠. 그리고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뭐 평소 채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것과 월북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에 유족 반발이 컸는데 당시에 어쨌든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족이 이에 반발해서 자료를 공개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서 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요. 조금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네. 정부는 이 항소 취하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관련 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게 정부가 16일이었죠.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당시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정부가 뒤집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네. 지금 당시 정부 관계자나 혹은 당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침묵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사건 관련 조사는 해양경찰청이 맡았고 네. 청와대는 보고만 받았으니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공개적인 반응을 삼가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선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전 정부의 이야기를 다시 왜 끄집어냈느냐 혹은 비판적으로 공격의 요지로 삼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운영 상황실장도 했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월북 시도를 단정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네, 윤 의원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던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요. 월북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증거 있나? 없다. 그럼 월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있나? 그것도 없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려면 군 특수정보 사실 서해나 접경지대에는 우리 군이 이른바 감시 자산들이 있죠. 그런 정보들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적국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유족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뭐 정보 공개 얘기도 그렇고 진상규명 TF 구성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권력 개입 의혹 밝혀야 한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앞서 정리 멘트도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포인트를 갖춰야 될 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위가 있다면 밝혀야 되고 유족의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뭐 양심선언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의혹을 키우고 있네요. 네,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주장이 네. 있었던 건데요. 오늘 CBS 라디오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당시 해경 관계자가 자신의 의원실에 와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해경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 말을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나 국방부에서 월북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해경의 수사가 이뤄졌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북측 교신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정보가 있을 텐데요. 좀 제한된 선에서 유족 참여와 또 책임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좀 논란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준석 혁신위원회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잡히고 있어요. 네, 그제까지 추천 명단에 오른 혁신위원 후보자는 총 7명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자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권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최고위원이 각각 추천한 한무경, 김미애, 서정숙 의원 이렇게 당내 여성 초선 의원이 3명이고요. 네. 또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은 각각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건규 전 서귀포 호텔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네. 또 이 앞서서 천하람 변호사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일찍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다음 주 출범 예정인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사실 지금 당대표랑 약간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배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혁신위에 자기 정치를 위한 의도를 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준석 대표도 역시 따박따박 반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사들은 뭐 85년생 당대표에게 83년생 뭐 누나가 이런 표현 자체가 네. 과연 뭐 그게 문제가 있나 어떤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사조직 지적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뭐 가능하냐라고 반박도 계속 이 대표도 내놓고 있죠. 네, 이 대표는 대체 그 안에 이준석의 사조직이라고 의심받을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은 천하람 변호사 빼고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계다 이렇게 공격하셨던 분도 있는데 이것은 최재형 의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당권이라는 부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을 장악한 당 대표가 그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공천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민감한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해명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출범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어제 통화를 가졌는데요.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 윤곽은 잡혀있다.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최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네. 앞서 제가 7명 말씀드렸고 네. 최 위원장이 자신의 추천목인 나머지 7명에게 위원직 수락을 요청하고 일부 인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 혁신위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가 또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은 사실 소수잖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혹은 당내 어떤 권력 싸움이 있는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7일 격리 의무도 없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4주도 연장됐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코로나19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졌는데요. 현재 7일 격리 의무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망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가 되는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는 또 예방접종 여부 관련해서 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이제 80%를 넘어섰고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확진 이력자와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이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다만 면회 전에 사전 예약 그리고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실 5일 의무 격리, 2일 자율 격리, 이제 5+2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결국 7일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7일 유지 이후에 뭐 위험 부담 감수 이런 얘기들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고민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섣불리 격리를 해제해서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이제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네.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 유지가 우세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보다 짧게 닷새간 격리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 나라들은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격리를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좀 최근에 뭐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도 보면 마스크를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밀집된 곳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일단 8,000명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종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노약자나 약한 분들은 위험하니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는 사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약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사고 판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네, 소셜 미디어에서 살 빼는 약 검색하면 곧바로 나비 모양의 알약 디에타민이 뜬다고 합니다. 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지 대리 구매는 가능한지 묻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정당 6,000원이라는 설명부터 대량 배송도 문제 없다는 댓글까지 어허. 이런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약을 사고 파는 거 당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죠. 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로 펜터민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약이 강한 중독성과 함께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게 더 걱정됩니다. 특히 네. 외모에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포털 검색에서 디에타민정 치면요. 여러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없고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용법과 용량만큼 받아서 쓰셔야 되는데 사적으로 구매하시면 건강에도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약 성분도 문제지만 법을 어긴 것도 문제고요. 10대, 20대가 많이 본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좀 적발했나요? 네, 무더기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판매자 A씨 등 판매자 8명 그리고 이를 네.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 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네. 이 판매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강원과 경북 지역의 병의원을 돌면서 네.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받아서 구매하고 이를 SNS에 올려서 네. 5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 모양, 이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디에타민정, 나비약 이렇게 또 은어로도 부르네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가족이나 혹은 청소년 자녀가 호기심을 보이시는지 나비약 이런 거 검색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약을 의사들이 쉽게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처방 기록이 이렇게 의료 정보 같은 거에 서로 공유가 될 텐데 병원에서 일단은 좀 너무 안이하게 준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 이게 또다시 약을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서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도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이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에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약류라든지 이런 의약품 남용 교육 받아서 제도적으로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강력하게 드네요. 오늘 4가지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